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여행자 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제 여행 이야기와 함께 제가 삶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제 직업적인 이야기, 제 여행 크리에이터나 여행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세요? 제일 먼저 질문. 네. 여기가 이제 조지아의 트빌리시라는 곳이에요. 와인이 되게 유명하고 실제로 싸고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곳이고, 근데 실제로 제가 책에서도 정말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트빌리시에서 썼던 구절인데,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이 찰랑이는 술 한 잔에 충분히 취할 것이라는 구절이에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함축한 말이거든요. 진짜 술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술 얘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내일의 숙취가 두려워서 오늘 이 찰랑이는 술 한 잔에 충분히 취하지 못해요. 이거를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놓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의 결과가 두려워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했던 선택에 막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거요.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저한테 6개월이라는 시간을 휴식을 갖자 하고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했는데 저한테 6개월을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른 친구들 막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느라고 그 6개월을 즐기지도 못해요. 제가 여행하며 먹고 사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영상을 UCC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 외에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영상 만들 줄 모르고요. 그리고 영상 배워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카메라 잘 작동하는 법도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성향상 남들한테 주목을 받고 막 집중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이 직업은 사실 관종이어야 되는데 저는 관종과는 사실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크리에이터를 됐는지, 크리에이터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퇴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호기롭게 1년만 나한테 나를 내 마음에 충실한 시간을 갖자라고 다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해놓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막 걱정이 돼요. 막 혹시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그래서 제가 막 네이버에다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요. 퇴사 후 후회. 네, 세계 일주 끝난 후에 후회를 하는 사람 없나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도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 없나?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정확히 3년 전 제가 이렇게 막 검색을 할 때까지만 해도요.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유튜브에 잘 없었어요. 확립되기가 전이었어요. 그 사이에 정말 여행 시장이 정말 빠르게 급변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뭐 2박 3일 여행 다녀온 거를 브이로그로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긴 여행을 하나의 짧은 예쁜 영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보, 뭐 어디 가면은 꼭 가야 하는 탑5 맛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거나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누군가가 긴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다녀온 후는 어땠는지 돌아와서 후회하진 않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긴 호흡으로 해주는 크리에이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실제로 저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떠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기록을 해야지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면 저도 좋고 나중에 저처럼 막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여행을 이제 떠났죠.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그 여행지에서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검색해가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뭐 잘라 붙이기 하는 방법, 뭐 렌더링 하는 방법 하나하나 검색해가면서
그렇게 만든 영상이 지금이랑 퀄리티가 정말 급격하게 차이가 나요. 요즘 만드는 영상이랑. 근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을 아무도 안 봐요. 그때 조회수 한 10 몇이었나?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에서는 여행 영상을 그냥 여행 이런 영상을 본다는 게 좀 보편화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정말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행기 하면은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여행 영상을 보려면 페이스북 이게 너무 당연한 공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냥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제 여행 뭐 정보를 올리고 마지막에 더 궁금하면 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유입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여행 시장이 없으니까 네이버 시장을 좀 끌어오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올린 글이 상위 노출이 되면서 제 조회수가 막 10, 20이었던 게 갑자기 100, 200, 300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100, 200, 300이 뭐 요즘 조회수나 아니면 다른 정말 대단한 크리에이터들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건데 아무튼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너무 신나더라고요. 신이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유입이 어디서 됐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다 요 네이버에서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광고잖아요. 왜 기업들이 젊은 친구들 많이 보는 SNS에다가 막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뭔가를 올리고 홈페이지, 상품 홈페이지로 이제 유입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제 나름의 광고를 한 건데 이게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 이전에는 제가 뭘 하든 어떤 고민을 하든 다 회사를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거라는 게 정말 많이 달라졌고 그게 저를 이제 더 춤추게 했죠. 그러면서 구독자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 제 영상을 통해서 뭔가 용기를 얻었어요. 잊고 있던 꿈이 떠올랐어요. 혹은 진짜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여행을 떠났다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이거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죠.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거닐면서 우유니 소금 사막 많이들 좋아하시는 우유니를 투어를 하면서 그리고 인도 겐지스 강에서 배를 타면서 그리고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등등등 정말 많은 순간의 영상을 만들었고 여행을 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었어요. 많이들 하시는 거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ABC. 여기를 갔는데 뭐랄까 저는 이런 장기 등산이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이걸 계기로 산의 맛을 알게 되고 지금은 트레킹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고 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걸음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걸음이 되게 빠른 편인데 제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막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너 그 속도로 걸어가면 고산병 무조건 겪는다. 고산병? 저는 겪어본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 얘기로 되게 힘들 거라고 하네요. 그게 뭔지 보니까 빨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산병을 느끼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고산에서는 남자분들, 체력이 좋은 남자분들이 더 고산병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뭐 다리는 아플지언정 고산병은 잘 안 느끼는데 남자분들이 이제 힘 좋다고 난 힘 좋으니까 이러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고산병이 와가지고 막 못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올라갈 때 진짜 천천히 올라갔어요. 제 걸음이 너무 빠르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동행이 있었는데 동행이 엄청 놀렸어요. 무슨 로봇이야? 그리고 막 뒤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저 제보라고 이러면서 놀려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고산병 느끼는 것보단 낫다 싶어가지고 진짜 천천히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내려오는 길에 제 동행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너 덕분에 나도 고산병을 안 느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히말라야는 그렇더라고요.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가는 게 산을 잘 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가는 거. 나에게 맞는 천천한 그 속도로 올라가는 게 그게 산을 잘 타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명심하고 있는데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은 거, 급하게. 고산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 꿈에 그리던 사하라 사막에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하라 사막이 제가 여행을 떠난 이유예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제가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여행을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하라 사막이 메르주가라는 마을에 있어요. 뭐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지만 메르주가라는 마을이 되게 좋은 게 그 마을과 바로 사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숙소에서 그냥 바로 이런 사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뭐 세계 3대 사막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에서는 투어를 해야 돼요. 그 무슨 큰 차를 타고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사막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사하라 사막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메르주가에 도착하자마자 다 가방 풀려놓고 바로 여기 걸어갔죠. 한 2시간 걸어가니까 진짜 사람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사막까지 가더라고요. 그걸 봤던 순간, 그 순간을 저는 진짜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여기 왔구나. 그 꿈에 그리던 그 사진 한 장, 그 장소에 내가 왔구나. 그게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다합 같은 경우는 영상이 없어요, 제가. 제가 영상에 거의 유일하게 없는 곳이 다합인데, 왜냐면은 여기선 저는 그냥 일상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눈 뜨면 세수도 안 해요. 세수도 안 하고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자. 가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음료수 하나 빨고. 샤워 그냥 물로 이제 대충 헹구고. 그러다 그럼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자. 장비 챙겨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갔다가 와요. 이게 이곳에서의 일상이라서 사실 정말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다합은 가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하나가 다합이 스쿠버 다이빙 한국에서 하려면 막 돈 10만 원 기본으로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 한 강 한 번 들어갔다 오는데 9,000원이었어요. 너무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이 다합도 언젠가는 꼭 다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배낭여행자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한 번 가면은 몇 달씩 있어요. 제가 여기에 3주 머물렀었는데 제가 제일 짧게 머무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다들 막 2달, 3달, 4달씩 있으니까. 여기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마냥 다 잘 풀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마냥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나가기 전에 딱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있었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뭐 인도 비자 신청하고 배낭 사고 또 뭐 살 거 사고 예방접종 맞고 하니까 950만 원이 딱 남았어요. 근데 그 950만 원이라는 돈은 5개 대륙을 여행하기에 충분한 돈이 절대 아니에요. 항공권 다 포함한 거니까. 제가 사실은 영상에 채 나오지 않는 노숙 현장도 되게 많아요. 네, 너무 불쌍해 보여서 엄마 보면 울까봐 못 올리니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노숙도 많이 하고 히치하이킹도 하고 그리고 뭐 굶기도 많이 굶고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찍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제가 막 중고나라에 이것저것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헤드셋, 무선 마우스, 또 아껴오던 지갑 너무 아끼던 거였는데 그리고 뭐 태블릿 진짜 다 갖다 팔았어요. 중고나라에다가. 거의 VIP예요. 아무튼 당시에 저한테는 이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메모 끄적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들 막 연예인 덕질할 때 저는 수첩을 너무 좋아해서 수첩 덕질을 해요. 수첩을 모아요. 그리고 조그만 수첩들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막 여행할 때 끄적이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여행할 때 되게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을 바로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또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제 소소함 기록 노트에. 이름이에요. 제 그냥 노트 이름이 소소함 기록 노트예요. 거기 근데 쌓이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제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힘들이 이 노트 안에 가득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책 한 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분명한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실제로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라는 걸 적은 출간 기획서, 그리고 샘플,
같은 거를 막 여기저기 출판사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수십 통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 거절당했어요. 다. 일단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닐 때 빨간 카피를 쓰는 거에 너무 진물이 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이보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 글은 그래서 아이보리색이에요. 제 채널도 사실 유튜브에서는 훨씬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싫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보리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저의 뭔가 가치관 같은 거라서.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자극성이 너무 없으니까 요거는 상업성이 없다. 그리고 했던 말이 지금 여행 에세이 시장이 너무 불황이라서 아마추어의 책을 내주기가 쉽지가 않다. 만약에 너가 쓰고 싶으면 가이드를 쓴다고 하면 바로 내주겠다라고 했어요. 가이드 책. 왜냐면 가이드북은 잘 팔리거든요. 고민을 했죠. 저도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책을 쓰고는 싶고 돈이 필요는 한데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담은 책을 내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인생 첫 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더 이상 집에서 지내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집을 나오죠. 집을 나오는데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싼데 그 서울에서 제일 싸다는 신림에 이제 고시원 발품을 팔면서 제일 싼 방 보여주세요 했던 게 요 고시원이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3평인 줄 속아서 들어가는데 사실 2평도 안 돼요. 만약에 제가 키가 180이었다면 누워서 발 뻗을 수 없는 크기였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아요? 네, 고시원 하면 다들 되게 막 침침하고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생활을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막 이직 승진식인 건지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이직 성공했고 누구는 연봉이 오르고 이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이 작은 2평짜리 고시원 안에서 맨날 라면 먹으면서 글 쓰고 거절당하고 이게 저의 일상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우울할 수 있는 엉망진창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사람이 막 매번 거절당하고 막 그러다 보면 좀 좌절감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속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가슴 한편에는 매번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즐거움?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당시에 저는 제 여행을 기록하는 일이 너무 좋았고 저한테 그런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은 예전에 과거의 저처럼 뭐 남들을 따라가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정말 남들의 가치에서 완전히 독립된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난 제 꿈인 거잖아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람이 배가 고파도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고시원 생활도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뭐랄까 이게 안 되면 어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취업 시기도 놓치면 어쩌지? 하느라고 시간을 애매하게 보내지 않았고 정말 집중했어요. 저는 이때 당시. 이 상황을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제가 쥐어들었던 찰랑이는 술 한 잔에 충분히 취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시원 생활이 조금 여행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게스트하우스 생활 해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게스트하우스 가보셨죠? 왜 각자 여행을 막 즐기다가 저녁 밥 먹을 때 되면은 주방에 막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맥주병 들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하나씩 이제 부딪히면서 오늘 내가 무슨 여행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2평짜리 제 방에서 저만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죠? 각자의 꿈을 향해서 뭔가 달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밥 먹을 때 되면은 또 삼삼오오 이제 이게 음식 냄새가 나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삼삼오오 그 공용 주방에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안녕하세요, 뭐 드세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원 라이프를 담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렸던 영상이 75만 조회수라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저는 겪어보지 못했던 조회수를 찍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줬고 실제로 이걸 계기로 여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저의 여행 영상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시원 라이프를 통해서 뭔가 다른 기회들도 더 많이 찾아왔고 이게 조금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영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죠.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막 생겨요. 여행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 글을 계속 수정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드디어 이제 출판사에 다시 한번 여기저기 보내요. 근데 이제는 긍정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작가님이랑 글을 쓰고 싶어요. 저희랑 함께 하시죠. 저희랑 하시죠. 와. 그렇게 냈던 책이 너무 감사히도 여행 부문으로 12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하면서 여행 작가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신기하게 텔레비전에도 나가게 되고, 텔레비전 나갔을 때 저희 엄마가 와, 나쁜 일로 나간 게 아니라 너무 다행이라고 텔레비전에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뭐 강연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행 의뢰도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고, 계속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는 진짜 여행하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마냥 취하기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순수한 여행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여행과 그 괴리감으로 인한 회의감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초반에. 예를 들면은 제가 일로 여행을 가면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고 그 아래서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여행을 만끽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점차 제가 사랑했던 제 여행은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많은 회의감을 느꼈고 이걸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그 느낌을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수학을 하지 않고 시를 읊어주는 사람이 멋있어. 되게 이상주의적인 친구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나는 수학을 하면서 시를 읽지 않는 사람이 더 멋있어. 지금 이게 제 모토예요. 수학을 하면서 현실을 살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현실을 살지만 이상을 잊지 않는 삶, 시를 잊지 않는 삶. 그래, 이렇게 살면 충분하다라고 저의 그 가치가 확립되면서, 그러면서부터 제가 현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상적인 부분은 더 극대화해서 이제 더 만끽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200%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고시원에서 이 문장을 처음 썼어요. 고시원에서 처음 썼는데,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이 찰랑이는 술 한 잔에 충분히 취할 것. 이거를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되새기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의 도전에 충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한 이후에 그거에 취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간에. 저 같은 경우는 퇴사한다고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진급을 약속받았어요. 진급을 약속받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그냥 여행을 포기하고 진급을 택하고 회사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연봉이 오르고 거기서 또 좋은 데로 이직을 하고 그러다 점점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을 하고, 그러다가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또 그건 그러고 나름대로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더 맞는 선택이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 선택이 맞는 거든 지금 선택이 틀린 거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선택에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커넥팅 더 다스라는 이 말 알고 계신가요? 스티븐 잡스가 이제 처음으로 내세웠던 개념이죠. 과거에 찍어온 수많은 점들이 선으로 연결된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여태까지 그 찍어온 점들이요. 생각해보면 그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취준생 때 면접 보고 막 자소서 쓰고 이럴 때 자기만의 멘트 같은 거 다 조금씩 준비를 하잖아요. 자기만의 특급 멘트 이런 거. 저 맨날 애용하던 거였거든요. 회사마다 말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이 이 회사의 이 직무로 딱 연결이 되는 것 마냥 여기선 여기, 여기선 여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막 말을 애용을 했던 말인데, 사실 그렇게 선을 잇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커넥팅 더 다스의 힘은 점을 찍는 데에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그런 점들을 찍어오는 와중에
오늘의 저를 상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계획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거는 제가 뭔가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나중에 선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시간 낭비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 손을 뻗었던 거. 제가 퇴사를 하면서부터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의 제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과 다른 모양의 선으로 제가 만족하는 모양으로 연결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의 점을 찍는데 충실할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길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선택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책 중에서 기적을 바란다면 발가락부터 움직여라. 발가락부터 움직여봐라. 생각해보면요. 제 모든 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는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떠올랐을 때,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의 동요가 조금 잃으셨다면 그거를 이 자리에서 묻혀두고 가지 마시고 발가락이라도 움직여 볼 것.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될 거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